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동경 흑륜사 금당에 모셔진 10분의 성현들, 불교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대부분 신의승이었다더라. 그리고 따로 이제 별편으로 있는 분들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편.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 다 별편이 있네. 안함만 없는 것 같으네. 나머지는 다 별편으로 있고, 사복도 사복불원조에 나오는 거고, 표운도 딱히 표운만 가지고 별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진 않고, 이렇게. 그리고 요 이제 이해동진이라고 해서 해숙과 해공에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신의성이 너무 강해서 아예 하나의 편을 만들어 놨어요. 두 명의 해자 들어가는 사람이 동진, 티끌 속에 섞여서 같이 화광동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저 동진은 화광동진이라는 뜻인데 저거는 깨달은 사람이 중생구제를 위해서 일반 이제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세속 속에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신라에서 삼국에서 통일신라로 가는 이 과정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효만 나온 게 아니고 원효, 대안, 해공, 해숙, 그 다음에 뭐 사복 다 이런 과들이거든요. 다 이런 과들이에요. 신이 하면서 민중불교적인 사람들. 그래서 저게 이제 신분제 때문에 저런 건지 아니면 사회적 변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흐름들이 사회가 한번 바뀌게 되니까 신라에서 삼국에서 통일신라로 바뀌면서 한번 사회가 한번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잘 두드러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불교가 본격적으로 안정되면서 뭔가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가던 팽창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때 다양한 요소들이 이렇게 검토가 되고, 저렇게 해서 한번 검토되고 난 뒤에 채택되는 게 누구냐? 의상이죠. 의상표운. 그래서 화엄종 계열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중국으로 말하면 춘추전국 시대죠. 춘추전국 시대. 무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민중과 결합되어 있으면 신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하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 후기에 그런 비슷한 게 있죠. 사명당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조선 중기 때 임진왜란을 이렇게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서 굉장한 역할을 했던 그 사명당 말고, 역사 속의 사명당 말고 조선 후기에 윤색되는 사명당, 신의승으로서 윤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에 가서 뭘 어떻게 했다는 둥, 뭐 이적을 보였다는 둥, 뭐 다 얘기 나오는 것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중의 요구와 관련해서 민중의 요구는 이런데 제도권들은 잘 받쳐주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신의적으로 윤색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소하려는 측면들이 있어요. 해소하려는 측면들이.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골품제에 막혀 있었던 천재들이었을 거예요. 약간 장영실 같은 사람들.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판이 바뀌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설화적으로 내려가서 저런 신의승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한 번씩 들어봤음직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이게. 이 해숙이라고 하는 분은 국선, 이게 보면 진평왕 때예요. 그러니까는 선덕여왕 아버지, 그러니까 자장율사 때죠. 자장 때. 그래서 구창곡이라고 하는 국선이 있었는데 그 국선을 이렇게 국선이 마음에 들어갖고 따라다녔대. 그러니까 약간 랑도 같은 뭐 그런 행동을 보였던가 봐요. 그건 뭐 그 뒤로도 나옵니다. 그 불애랑 얘기할 때도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 그런 얘기, 그런 식의 흐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무불습합이라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라의 전통적인 종교 풍교, 그 다음에 풍류도, 풍월도라고 하는 것과 불교가 약간 이렇게 습합되는 양상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 국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화랑의 최고 우두머리를 따랐대.
따랐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냥을 하고 고기를 먹더래.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고 이렇게 사냥. 난 저게 왜 이상한지는 잘 모르겠거든. 왜 이상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원래 화랑이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산천을 유람하면서 풍류를 즐기고 그 다음에 뭐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사냥하고 그 다음에 사냥해서 그러면 거기서 먹지. 그럼 무슨 뭐 거기서 우리가 신라면 갖고 가서 아니면 발열팩으로 무슨 뭐 음식을 해 먹을 수는 없잖아. 그 사람들이 막 바리바리 싸갖고 가겠어? 우리 그냥 가서 그러면 한번 잡아 먹을까?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먹지. 거기서 뭐 그럼 풀을 먹을 거야? 산에서 사냥 끝나고 야 우리 풀 한 접시 먹을까? 이러면서 풀을 뜯어먹고 야 이거 좀 되게 웃긴데.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으니까 야 내가 특이한 고기 한번 맛보실래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기가 막힌 고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랬더니 허벅지를 이렇게 베서 뚝뚝 떨어지는 거를 딱 주면서 먹으라 했대. 이게 뭔 육회인가요? 쉽지 않아. 이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이거 무슨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랬더니 난 당신이 굉장히 좀 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생을 하고 고기를 먹는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좀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풍류도라고 하는 무속적, 무교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 해숙이라는 사람은 승려로서의 관점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혼관하고 관련이 있다니까 동물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동물에게 영혼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불교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뚜렷한 형태들이 안 나와. 근데 왜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냐면 불교가 들어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전 자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불교가 한 2000년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불교에 손타지 않은 자료들을 찾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 쪽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은 동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목 문화의 특징이 동물의 영혼이 없어요. 유목 문화에서는 동물을 잡아먹기 때문에 거기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동물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인도 문화는 윤회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동물이지만 그 본질은 같은 거예요. 껍질이 바뀌어 있는 거야. 우리가 서로 간에 지금. 그러니까 기능상에서는 큰 하자가 없어. 단지 나는 인간의 껍질을 쓰고 있는 거고 누구는 개의 껍질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개의 껍질을 써서 제가 좀 단조로울 수는 있는데 그게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거야. 윤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어야 되고 쟤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 생명 존중의 기본이 되는 바탕이에요. 그게 이제 윤회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인데 이쪽이 만약에 이쪽에서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라고 해버리면 고기를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배추를 초장에 찍어 먹는 거나 고기를 먹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대등관계입니다. 영혼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그러면 동물에게는 영혼이 있어요라고 하면 식물에게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식물도 뭐가 있지는 않을까? 죽어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금속하고는 다르잖아. 그죠? 동물은 우리가 뭐 움직이니까 쟤도 뭐 생각은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TV나 안 그러면 유튜브 이렇게 보면 야, 그 진짜 똘똘한 놈들 많죠. 야, 이게 저 안에 진짜 사람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똑똑한 애들이 있어. 저런 애들은 투표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똘똘한 애들이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까지는 뭐 그렇게 영혼을 인정할 수 있는데 식물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식물에게 영혼이 있느냐의 논쟁으로 또 벌어져요. 나중에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논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식물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걔네는 뿌리 채소에서 뿌리를 먹지 않는다. 위에 풀만 뜯어 먹는다. 파면 위에 것만 먹고 상추면 위에 것만 먹지 밑에까지 먹지 않는다. 그래서 죽이지를 않는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위에 거 안 먹어도 네가 지금 팔다리를 자르는 건데 그건 정당하냐? 그럴 바에는 흙 파먹고 살면서 지렁이 같이 사는 게 정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너는 지렁이나 메뚜기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이슬을 먹고 그 다음에 흙을 먹는 거야. 하지만 지렁이도 흙만 먹진 않겠지. 흙 속에 있는 뭔가 이렇게 작은 애를 먹지 않을까? 흙만 먹어서 에너지가 될까?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 죽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뭔가는 유기체가 살려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거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 간에 이게 이제 풍교라고도 하고 풍류도라고도 합니다. 이 종교와 이 무교라고 할 수 있는 얘네하고 이게 선이라고도 불러요. 선이라고도 신선선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이 신선 사상의 오야붕 최고 리더를 국선이라고 하는 국선. 국선. 그리고 불교 쪽 입장에서는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것은 정당하지 않아라고 비판하는 거죠. 불교 역사에 있어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시간이 좀 갈 것 같긴 한데 불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논점이 있어요. 불교가 원래 고기를 먹던 집단이었거든요. 삼정육이라고 그래서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고기는 먹어도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를 보았거나 들었거나 나 때문에 죽었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 고기는 먹어도 돼. 그런 고기를 정육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육점에 그 정이 깨끗할 정자가 아니고 정밀할 정자로 바뀌었지만 아마 원래는 깨끗할 정자였을 거다. 그래서 할랄 푸드 같이 그런 할랄 인증의 고기를 예전에 고려시대 때까지 충분히 일부에서 먹었었을 거기 때문에 그 정육점이라는 말이 나왔고, 나중에는 우리가 조선시대가 되면 농자천하시대 완전 농사 쪽으로 바꾸거든요. 고려시대 때까지는 유목문화가 상당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형제상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낮다니까, 꼭 내성 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낮아요. 그게 이제 유목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요즘 보면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양자를 드리면 큰형이 아들을 못 낳으면 작은 집에서 장남이 큰형 아들로 들어오는 거지 피가 다른 사람을 양자로 드리는 경우는 없다.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피에 대한 혈통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북의 시족제라고 하는 게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유목문화예요. 그래서 유목문화 전통이 있을 때는 사실은 고기에 대해서도 훨씬 관대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려 말에 지공이 왔을 때, 인도 승려인 지공 선현이 왔을 때도 그때 무생계를 설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이제 고기로 하는 육제, 고기를 올리는 제사들이 다 소제, 풀을 놓는 중심으로 바뀌었다더라. 풀 중심으로 바뀌었다더라라고 하는 거가 있는 걸로 봐서 상당 부분 육식 문화가 불교 쪽에도 들어와 있었을 거구나. 불교에서 맨 처음에 불교가 한국 불교 안에서는 그게 정육 문화로 내려왔다가 글자가 아마 바뀐 걸 거다. 비슷한 음가를 가진 다른 글자로 바뀐 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인도 불교 안에서도 고기가 맨 처음에는 삼정육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먹어도 됐었는데 점점 못 먹는 쪽으로 바뀝니다. 흐름이. 그래서 그 윤리 기준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초반에 나오는 거 말고 그 다음 과도기쯤에서 나오는 게 처음 대도하는 게 날고기를 먹지 말아요. 근데 왜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 저도 날고기를 굉장히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날고기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생선, 회잖아요. 하나는 육회. 뭔지 아시죠? 근데 이거 더운 지역에서는 원래 못 먹어요.
더운 지역에서는 날고기 잘못 먹으면 갑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도 전통적으로 회 안 먹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통도 회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낙지를 먹고 뭐 이런 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회를 초장으로 해서 먹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저건 일본식 문화지. 우리는 약간 삭혀 먹든지 뭐 익혀 먹든지 이런 거지. 날 걸 먹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문화가 있어. 안 좋게 보는. 그래서 육회 같은 경우도 그게 몽고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농경 문화에서는 사실 조리라는 게 기본이지 그거를 막 날로 먹는다는 거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게 봐. 육회를 뭐 먹는다는 둥 뭐 아니면 뭐 회를 먹는다는 약간 떨어지게 보는 이런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먹는 사람이 이렇게 육회 같은 거 먹다가 이렇게 씩 웃었는데 이렇게 피가 이러. 나 이거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이게 뭐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날고기 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세기에 이르면 법현 스님이 중국의 법현 스님이 이제 그게 이제 불국기 법현의 불국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정상적인 이름은 고승 법현전이에요. 거기 보면 마투라 지역에 갔는데 고기 먹는 사람을 다 천하게 본다. 그리고 고기 먹는 보통 이제 교양인들이나 일반 중산층은 고기를 안 먹고 이제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전타라라고 나오는데 그게 수드라들만 고기를 먹더라.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노동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그래서 저런 인식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승불교 쪽에서는 고기 금지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사회적인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쪽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윤회론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나보다 상태가 안 좋아서 내 밑에 뭐 개로 있어라고 하지만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 함부로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요 승려 집단과 지금 이 구창공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집단의 약간 관점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맹자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군자는 그 동물이 죽을 때 비명소리를 꺼려해서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이런 도살하고 이런 걸 봤었는데 제대로 된 도살 말고 마을에서 잔치 같은 거 할 때 그거 진짜 기술 있는 사람 아니면 소리 엄청 많이 납니다. 소리 엄청 많이 납니다.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아저씨들이 자꾸 못 오게 하는데 옆에 찝쩍거려가지고 보고 뭐 이런 행동들을 했었어요. 진짜 소리 많이 나. 야,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많이 해본 사람은 쉽게 죽이는데 쉽게 죽이고 고통도 안 느끼게 죽이는 거지.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오징어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거나 안 그러면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오징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오징어 죽어 있는 거 말고 그럼 어디 이렇게 팍 찌르면 애가 이렇게 허해지면서 그대로 쭉 뻗어버리잖아. 그게 잔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자비로운 걸 수도 있던 거죠. 덜 죽은 걸 잘라가지고 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보다 한 방에 보내가지고 그렇지 않아?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그게 좀 손질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손질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술이 없는 거지. 어디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찌르는 거잖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물고기도 뭐 그렇게 하던데. 그리고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은 매운탕 끓일 때 막 돌 같은 걸로 막 머리를 깨가지고 막 있어 뭐 몰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푸죽간을 멀리한다. 군주는 그런 소리, 군자는 그런 소리 듣는 걸 싫어해서 푸죽간을 멀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먹긴 먹겠다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지, 그걸 꺼려하는 거지, 먹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머득통이나 이런 분이 뭐라고 유교에서 비판적으로 쓰냐면 군자가 마음이 그렇게 어지름을 생각한다면 안 먹어야지 왜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마 지금 오늘날에도 채식 문화와 관련해서 사실 이게 논점화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특히 지금은 윤회론 때문에 이게 논점화되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점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최초로 논점화된 게 보신탕에 대한 문제였고 반려동물이 점점 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랍스터를 끓는 물에 넣어서 애가 당장에 죽게 만들면 뭐 이러면서 그게 법안까지 나오잖아요. 스위스인가 거기서는 법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잔인한 행동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강화되면 사실은 우리도 지금 벌써 채식화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됐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기를 무조건 먹어야 잔치집에서는 잘 먹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지금은 그게 그렇게 궁하지 않죠. 고기가 간절하지 않잖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된 거고 그래서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관점 충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를 도려내면서 너는 군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깨침을 주고 자기는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통으로 복구했다. 이거 효자 전설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기 중국에 그 황산 쪽에 가도 그런 전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뭐 부모님이 무슨 뭐 몸이 편찮으셔서 허벅지살을 해서 고기를 이렇게 드리면 그게 인신공희의 풍습이 잔여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좀 더 특별한 어떤 영양소가 있어라고 생각해서 그걸 먹으면 뭔가 달라질 거야. 그게 우리나라 전설고양에서 나온 거는 내 다리 내 나라.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과 관련해서는 뭐 사람을 애를 잡아다가 무슨 뭐 간을 빼먹는다는 등 뭐 오만 헛소리들 있었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그런 거 있었었고 아니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있죠. 태반. 아니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인체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어떤 합법적인 방식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뭐 태반 주사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주름살도 뭐 개선이 되고 뭐 이런 얘기 있던데, 그죠? 야, 근데 그거 생각해봐. 그거 그냥 정상적 태반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태어나서 죽은 애일 수도 있잖아. 죽은 애를 이렇게 딱 그러면 완전 장화홍련 아니야? 옆에 이렇게 애가 이렇게 무등을 하나 타고 있는 거지. 그거 내 거야 이러면서 스르륵 그렇게 그게 다 인간의 몸의 어떤 특수성과 관련된.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전설과 관련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판소리로 들어온 건 심청전. 제가 전에 얘기 드렸잖아. 심청이 용왕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용왕의 미감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잘 안 생긴 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큰 교훈을 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인간의 몸과 관련된 그래서 뭐 효자가 자기 다리를 이렇게 해서 아버님께 봉양을 했더니 무슨 뭐 병이 나았다더라 이런 얘기 있는데 아버지가 병이 나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장담하는데 그 효자의 95%는 죽을 겁니다. 이거 치료 안 됩니다. 이거를 이 정도를 날렸을 때 지금 현대 같으면 치료가 돼요. 현대 같으면 치료가 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데 긁혀가지고 파상풍 갖고도 막 손가락을 자르네 어쩌네 할 정도로 막 커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골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종아리 쪽에 상처가 굉장히 많은 게 이렇게 신발 옷 좀 이렇게 높은 옷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좀 짧은 옷 입고 다니고 그럼 풀에 해가지고 풀독에 의해서 이렇게 팅팅 붓는다고 다리가 그런 거를 어렸을 때 제가 봤었거든. 그러다 잘못하면 다리 자르는 거예요. 자르지도 못하고 그냥 붓다가 죽어. 그거 자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 자기가 도려내면 저거 지혈도 쉽지 않고 저 감염을 어떻게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뒤에 기록은 안 나오지만
기록은 거기까지 나오는 거지. 아버지를 위해서 허벅지를 도려서 이렇게 해줬더니 그걸 먹고 아버지 병이 다 나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은 그러고 아들은 죽었어요. 가 첨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허벅지 도려서 제일 유명해진 사람이 계자추라고 하는 사람. 한식의 시조. 우리나라 4대 명절. 단오 한식이잖아요. 서울 추석 단오 한식. 한식의 시조, 중국 한식의 시조, 면산의 그 사당이 있잖아요. 계자추. 그게 이제 진문공 문희에게 이 허벅지를 도려내고 그 사람도 살았어. 살았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허벅지를 자기가 도려내고 다시 이렇게 복구를 하면서 교훈만 줬다더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신이 한 얘기를 진평왕이 듣고 그게 진짜야? 이렇게 해서 확인하게 사람을 보냈더니 이 해숙이 또 어떤 또 여자하고 이렇게 자고 있더래. 여자하고 자고 있더래. 그것도 부인하고 이게 뭔가 싶어. 저기서 부인이 진짜 자기 부인인지 아니면 저게 유부녀라는 얘긴지 모르겠어요. 저 뭐 기록이 뚜렷하지 않아서. 자기 부인일 수도 있습니까? 스님인데? 저 시대에 있었을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뭐 구마라집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 제자였었던 규기 스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신라에서도 저런 대처성 유풍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급 승려들은 저렇지 않아. 하지만 밑에는 저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삼국유사에도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광덕엄장조나 노일부득 달달박박조에 보면 그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아유 저런 정도 갖고 뭐 되겠어? 에휴 이러면서 왔더니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오다가 저 해숙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저쪽에서 자고 있던데? 여자랑 자고 있던데? 그랬더니 그래서 이게 뭔 일이래요? 어디 갔다 오세요? 이랬더니 신도집에 7일째가 있어서 갔다 왔대. 이 7일째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9제 같이 7일 동안 7일마다 하나씩 있었다는 건지 7일 간격으로 하나씩 있었다는 건지 일주일짜리 제라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 근데 7일째가 있어서 갔다 왔다. 그 얘기는 내가 출타한 지 오래됐다. 나는 여기 없었다를 지금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신을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해숙이 나중에 죽었는데 이현이라고 하는 그쪽 동쪽에다가 장사를 지냈대. 이거 무덤 썼다는 얘기예요. 통일신라 초에 무덤 썼구나. 얘네 지금 무덤 쓰는구나. 아직도 무덤 씁니다. 원광도 무덤 썼고 나중에 통일신라 말에도 무덤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옥룡자 도선 풍수지리와 관련해서 태조 왕건에 어떻게 보면 책사 같은 역할을 했었던 도선국사. 도선이 저 광양의 옥룡사라고 하는 절에서 발굴할 때 뼈가 나왔죠. 그걸 도선뼈로 추정합니다. 도선뼈로. 그래서 7일째에 갔다 와서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 있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분신했다는 얘기고, 분신술 같은 거고. 그래서 죽어서 장사를 지냈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구름을 타고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아보니까 요 재미가 없어. 그래서 구름 타고 날아간다는 거잖아. 구름 타고 날아간다는 설정 되게 재밌죠. 그리고 좀 약간 유치한 설정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름이 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속옷까지 다 젖어. 물론 피부에는 좋아. 구름 타는 게 피부에는 좋아. 애기 피부 되겠네.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구름이지. 우리 구름 다 가봤잖아. 아니 높은 산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비행기를 굳이 안 타더라도 강원도 쪽 와 보시면 요번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오대산 이쪽에는 월정사가 있고 저쪽에는 이제 소금강이 있는데 소금강 가려면 오대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차로. 근데 가다 보니까 구름 넘어가던데.
구름 넘어가던데. 그래서 구름 타고 다닌다. 낭지승훈조에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무덤을 파봤더니 여기 이제 장사 지냈을 때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무덤을 봤더니 무덤에는 집신 한 짝이 있다더라. 어서 많이 들어본 설정이다. 527년에 달마가 와서 달마가 나중에 죽을 때 웅이산에 장사를 지냈고 웅이산에서 이제 달마가 나중에 파미르고원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신이 서역에서 오던 사신하고 만나서 달마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임금에게 달마 대사를 내가 만났는데 그랬더니 달마 죽은 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파보니까 뭐 집신 한 짝이 남았다더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국 불교 회화 소재 남종 문인화 계열의 달마가 이렇게 집신 한 짝을 지팡이에다 이렇게 메고 가는. 그래서 저 집신 한 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죠. 갈 거면 두 짝 다 들고 가든가 뭘 한 짝만 남겨서 그러면 저 한 짝만 있으면 저 구름 못 타면 깽깽이로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이게 죽지 않는 불사를 획득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저희 위진남북조 시대 때 중국의 그러니까는 지금 통일 직전 직후 이 시대보다 앞이에요. 300년대나 이런 위진남북조 시대 때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도교가 유행하면서 신선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대단한 거는 우화등선이라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 있어요. 솟구쳐서 올라가는 거 있어요. 올라갔다는 말은 많은데 제대로 봤다는 검증이 없어. 꼭 올라가도 이게 기독교랑 비슷해. 그냥 자기네 한두 명 있을 때만 다 일어나 이게. 이게 대중이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와. 이 다음에 해공 이야기에 보면 나중에 해공이 하늘로 날아가. 승천한다고. 이게 지금. 그래서 신선이 되는 방식 중에서 제일 최고는 그렇게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죽음을 넘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죽음을 넘어가는 방식. 그거는 죽음은 어쩔 수가 없고 그 죽음 과정에서 변태를 해서 그러니까 마치 곤충이나 이런 게 변태하듯이 그 이상한 변태 아니고 그 변태를 거치면서 불사의 몸으로다가 바꾸는 거예요. 그걸 시해선법이라고 합니다. 시해선법. 그래서 그 시해선을 쓰는 사람들은 시체를 들어보면 시체가 가볍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무덤을 파보면 시신이었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살아났어요 할 때 많은 사람이 봤습니까? 아니. 애석하게 그때 없었네. 사람들이. 애석하게 없었네. 그래서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무덤에는 집신 한 짝만 있고 이게 신이승이에요. 신이승. 이게 신이승. 그러니까 평생이 그냥 신이 한 걸로 점철돼 있지. 근데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별로 대단하게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저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자의 방식을 채택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출가하게 됐냐면 내가 이런 신이 한 거를 좋아해서 그런 걸 추구해서 왔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는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건 개인차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가능할 수도 있는 구석도 있어. 개인차에서 일부는 되는 것도 있어. 하지만 두 가지에 의해서 저는 그걸 비판하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만 되는 거냐? 나만 되면 그 정당성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느냐? 그거 한 가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이 세상이 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런 신이승보다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데, 에디슨이나 캐리어가 낫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어둠을 극복할 수 있게 됐어. 거의 인류가 3분의 1 이상을 더 살게 됐어. 똑같은 횟수를 산다. 똑같이 내가 50년을 살아. 그래도 밤을 살 수 있는 사람하고 밤을 못 살고 무조건 전기가 없어서 다 계속해서 밤에는 다 스톱해야 되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더 살게 됐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캐리어가 존재함으로, 캐리어가 에어컨 만든 사람, 지금도 캐리어 에어컨이잖아요. 그 사람에 의해서 인류가 여름에도 생산적인 것들을 할 수 있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된 거야. 에어컨이 없을 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지금 같은 날씨 한여름이 딱 돼버리면 다 스톱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느냐? 사회를 못 바꾸고 자기 혼자 특수한 행동을 하는 거는 별 볼 일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공자가 이런 식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신이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거를 추구하는 성향이야. 하지만 객관적일 때는 저런 거를 언제나 깔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 저거를 따라가서는, 특수한 걸 따라가서는 답이 안 나와. 뭐하고 똑같은 거냐. 그거 수주대토 얘기 나올 때도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토끼가 구루터기에 머리를 맞고 죽었어. 내가 농사 지으러 가는데, 밥 매러 가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복권이 로또가 안 맞는 게 아니고, 로또의 1등 당첨자는 매주 나와. 로또의 1등은 있고, 그것은 정당한 확률로 나오고 있는 거야. 단, 내가 될 확률이 거의 없어. 그래서 로또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월급을 목적으로 취업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으로서 재미삼아 한번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공부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틀을 만들거나 새로운 제도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그냥 기인이지. 참 특이한 사람이네. 끝. 우리는 저런 사람을, 내가 만약에 저 당시에 영향이 있었으면 저런 사람은 금당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서 빼버립니다. 그 대신에 저런 사람들이 민중적으로는 굉장한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 이야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암행어사 박문수 같이 막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때로는 그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사람들을 엿먹이는 역할을 했을 거야. 봉이 김선달 뭐 이런 식 캐릭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구창공 엿먹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대단한 사람을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분들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생각을 조금 해볼 만한 여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저런 신기한 일을 일으키니까 대단해요가 아니고 그것이 과연 사회 발전과 인류 증진에 위해서는 무슨 작용을 했냐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